안녕하세요. APCTP 과학문화위원 이은희라고 합니다. APCTP에서는요, 해마다 우수한 과학도서 10종을 선정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렸던, 저희들이 선정했던 그 과학도서들 중에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7권의 책들을, 그리고 그 책을 쓰신 그 주인공들을 다시 모셔서요,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책을 쓸 때의 기분들, 그리고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올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남기성 박사님의 과학자가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자가 되는 꿈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대부분 과학자를 다룬 많은 매체들이 과학자가 된 이후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다양한 단계와,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그 허들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작 그 얘기는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이 과학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즉, 과학자가 되는 법이잖아요. 되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의 과학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제시해 주신 책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남궁석 박사님에게 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남궁석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남궁석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과학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과학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단어입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험복을 입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연출 사진이고요. 이런 영화 속의 그런 매체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흔히 묘사되는 과학자의 이미지는 현실의 과학자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못하는 엄청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마술사나 마법사에 가깝지 사실 과학자는 아니죠. 아니면 연금술사나. 그렇다면 일단 과학자는 무엇인가? 그 전에 일단 과학이란 무엇인가부터에 대해서 좀 일단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일단 과학에 대한 정의는,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정의인데요. 인류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상의 지식을 새롭게 밝히는 그런 일이 과학입니다. 혹은 기존에 알려진 것을 이것이 실제로 맞냐를 한번 검증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과학자는 일단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일단 과학과 공학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기술, 혹은 공학과 이런 식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학과 공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일단 인류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게 과학이고, 가령 중력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이나 DNA의 로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학이겠죠. 반면 공학은 과학적인 지식을 응용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산물을 만들거나 개선해서 유용하게 하는 것. 가령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든다거나 AI 혹은 달 탐사 같은 것은 과학보다는 공학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대중매체에서 과학자로 간주되는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공학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꼭 뭐 생각만큼 이렇게 경계가 딱 나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다가 이것이 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좀 개량을 하려고 공학적인 일을 하다가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이며 동시에 공학자인 것도 가능하죠. 가령 뭐 가수 아이유 씨와 연기자 이지은 씨가 뭐 동일 인물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학자는 과학자이다는 아닙니다. 일단 과학자와 공학자는 일단 구분되는 존재이다. 과학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그 메인 포커스고, 공학인 경우에는 뭐 그게 새로운 사실이든 새롭지 않은 사실이든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용한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게 그 목적이다. 뭐 그건 그렇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중에 과학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책에 비친 아주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중에 아웃라이어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과학인들이 그런 것을 잊고서 과학자를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나 호날두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의 축구 게임을 보면서 축구 선수를 꿈꾸듯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뭐 저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웃라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인들은 이런 아주 극단에 이런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이 분포의 어딘가에 계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가 되려는 우리 대부분들에게 이런 위인들이 일화는 사실 큰 보탬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너무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0.01%가 아닌 이런 99.9%를 위한 과학자는 과연 어떻게 되고 이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그런 책이 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데 물론 찾아보면 그런 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hD is not enough라는 이런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번역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은 박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한 사람이 연구자로 생존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박사까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산티아고 라만 이 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게 1896년, 그러니까 고종 33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124년 전 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약간 지금 현실로는 약간 낡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9%를 위한 전 세계적인 주기적인 과학자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즉 학부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자를 그만둘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정신으로 친절히 써보자고 그런 목표를 하고 쓴 책이 제가 쓴 이 과학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책을 뭐 다른 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요즘 뭐 서점에 보면 자기계발서가 많죠.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어둠의 자기계발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주로 보여주는데 꼭 그것만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학자에게는 사실은 뭐 이러한데 그래도 할 거냐라는 느낌의 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책을 써야겠냐고 느꼈냐. 물론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썼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자를 지망을 할 때 과학과 연구에 대한 그런 뚜렷한 생각이 없이 들어왔다가 많이 고생을 하고 그 뜻을 못 펴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죠. 학부를 마쳤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혹은 대학원에 가면 취업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막연히 이거는 저의 경우에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대학원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다. 등등한 이유로 사실 이것은 아마 지금 교수님이나 여기 있는 저도 사실 그렇게 뚜렷한 생각을 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연 이래도 좋은가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산에 오를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산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산이 있습니다. 관악산도 산이고 북한산 인수봉도 산이고 그리고 히말라야의 K2도 산입니다. 그 각각이 오를 산은 다른 준비를 필요로 하고 그 준비가 잘 돼야지 안전하고 즐겁게 등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학 연구를 굳이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과학 연구는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도 모르지 않는 산을 정복하는 일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단연간이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패할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가장 문제는 현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은 최종 결과만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이런 훌륭한 저널에 나온 결과 등등을 나오면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은 딱 생략하고 최종 결론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그럼 뭐 사실 최종 이렇게 대단한 연구를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최종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만 과학 해가지고 그런 꿈을 품고 과학자를 지망하다 보면 자칫 이런 과학 관악산에 등반하면 좋을 이런 가벼운 복장으로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도 있다. 과연 이렇게 준비가 없이 그런 과학에 입문한 젊은이가 과학을 즐길 수 있을까?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 연구에 리스크가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는 처음에 당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사실 그렇지만 보통 그런데 과학의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문제를 도출해서 뭐 가설을 세우고 가설 입증을 위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고 뭐 새로운 과학 지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돼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이거에 가깝다. 과학적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가설을 세우는 것도 맞고 실험하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막다른 골목에 또 빠지고 막도로 빠져가지고 미궁에 헤매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과학 연구는 실패로 끝나지만 아주 가끔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식을 창출하고 그런 거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일부는 새롭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지만 나를 졸업을 시켜주는 지식을 창출하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공부하는 재능하고 인류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부하는 재능하고 인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는 재능은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답이 있다고 알려진 문제를 짧은 시간 내로 푸는 재능이 높으면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우등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 때까지 학업 성교에 필요한 재능이죠. 그렇지만 과학에 필요한 재능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문제가 성립할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것을 풀거나 실제로 제대로 된 문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짜 과학의 일이다. 그러니까 과학에 잘하는 때는 물론 왼쪽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과학적으로 적성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지적으로 우사하지 않아야죠. 과학적으로 적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패는 일종의 과학 연구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런 책과 에세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직접으로 우수한 사람 중에서 과학 연구가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은 허다하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가령 뭐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인 분들이 그렇게 사실 과학에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 연구는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을 그 답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직면한다. 그런 것들을 가령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 연구는 모든 사람한테 적성이 맞는 일은 아니다. 답시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걸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적성이 안 맞는, 많은 사람한테 적성이 안 맞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저는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인류가 다 과학자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의 적성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학은 생애 내내 대부분 실패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에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실패와 그 극복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면 일부러 최고 난이도로 게임을 깨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에 적성이 맞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내가 과학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연구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사실. 학교 시절에 대부분 과학에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나는 과학을 잘하니까 아마 과학 연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사실 그건 잘 과학 연구자로서 성공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판별하려면 조금이라도 해봐야 된다. 그럼 연구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과학 교양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과학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망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굴한 사람이 이거 남이 발굴한 것을 읽고 요약된 것을 읽는 거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무비를 유튜브에서 100만 번 본다고 해서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서 과학자가 되려면 결국은 정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학부를 졸업하고 정규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꼭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직업과학자가 되려면 대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원에 가서 과학 연구를 한다고 평생 직업과학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자가 되려면 오랜 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죠. 이것은 마치 어떻게 아이돌이 되려면 오랜 기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야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적성이 맞는지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일단 대학원에서 연구를 체험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직업 연구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해본 사람 중에 일부만 직업 연구자가 된다는 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는데요. 석사과정은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 여기 가령 돼지가 아장아장 물가를 걷는 정도, 산보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본격적인 과학 연구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헤어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박사이다. 그래서 석사, 박사는 이런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구자가 직업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적 지식과 연구 관련 기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석사로도 충분하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현대 이공계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의 선택은 대학원에서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 시절의 교수는 그냥 강사랑 크게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공계 대학원에서 우리가 과학자를 되기 위해서 만나는 첫 번째 지도 교수는 당신이 취업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직장이 직속 상사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 교수를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벤 바레스라는 유명한 신경생물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인 동시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게 훌륭한 과학자라고 반드시 좋은 멘토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들은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있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분들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초보자한테 좀 엄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그런 지도 교수님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신과 이런 궁합이 성향이 맞는 지도 교수님을 선택해야지만 자신이 그런 훈련 과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과학의 본질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것도 사실 그걸 발견하면 수년간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를 발견해도 이것이 타인에게 내가 발견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는 그 과학자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과학자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학자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알았다 해가지고 뛰어나가는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과학 연구는 세상에 발표를 해야지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 연구는 혼자서 방구석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내뱉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분야 과학자들이 치열한 논쟁, 마치 인터넷 게시판의 악플 혹은 디스와 비슷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이런 비판을 이겨나간 것이 연구가 된다. 그래서 논문이나 학술대에 발표된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학술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학술 논문을 이 과학자가 된 사람들은 페이퍼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학술 논문은 교과서의 내용처럼 고정된 지식이 아닙니다. 후속 연구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반증될 가능성이 높은 잠정적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와 연구 논문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런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지식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학자가 돼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손쉽게 동료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걸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딛고서 비판과 검증을 방어한 지식만이 논문이 된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특별한 주장을 입증하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설에 실리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 노벨상을 받을 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저널에 실릴 줄 모르는 중요한 주장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맞냐 이것을 증거 대라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우리는 이제 대단한 과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과학자 되면 이런 꼭 중요한 업적을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뒤흔드는 연구를 박사과정때 하고 싶지만 대학원의 화석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박사과정 때 해야 될 연구는 독창성이 있으며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 연구이지만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주느냐? 제가 지도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너는 이것을 너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연구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쉬운 것을 하지 않을래? 라고 코치를 잘 해줄 수 있는 지도교수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당신이 대학원에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낼 때는 참 이상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가 신기술을 하면 아사더 마오의 코치가 평가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논문을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과학 연구는 극히 전문적인 분야,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만이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연구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대개 나와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라이벌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료 평가라는 것은 나하고 꼭 친한 사람만이 동료는 아닙니다. 그냥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동료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만 과학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논문을 이렇게 던졌지만 우리가 투고를 했지만 이것이 게재가 거부되가 하는 것이 일상사이다. 그래서 많은 학술전에서는 논문을 두 가지 이유로 거절되는데 하나는 네가 발견한 사실이 이렇게 맞아 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너가 사실이 한 것이 맞더라도 그게 우리 저널에 실릴 만큼 중요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쟤는 조금 너무 의심이 많아 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과학자가 될 수가 없다. 즉 과학자는 의심을 하는 데는 세계에서 제일 프로인 사람이고 이 의심을 하는데 프로인 사람을 설득해야 우리는 진짜 과학자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학술 논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스킬이 된다. 어쨌든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동료에게 인정받아야 한 사람이 과학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끝에 과학자가 됐다 치고 다음엔 뭐 하냐? 그 다음엔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가 되는 것이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에서 처음 과학자가 된 사람은 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잠시 아주 포닥을 하고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좋은 논문 내고 노벨상도 받고 그런 면도 한 게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주변에서 본 케이스는 대개 이런 케이스죠. 왜 그러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것을 통과하신 분들만 교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는 것은 일종의 대안경로이다. 대안경로가 뭐냐? 뭐 말이 멋있게 들리는데 이런 것입니다. 공대 나와서 화가나 뮤지션이 되면 그걸 대안경로라고 합니다. 즉 흔히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게 대안경로라는 거죠. 미국의 생물학 관련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교수급 연구원이 되는 사람은 8%입니다. 8%.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 중의 대학원은 이렇게 독립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묘한 그런 상황이죠. 대학 인문계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대학 진학률이 8%다. 그리고 국시 합격률이 어떤 이과대학이 8%다. 변시 합격률이 8%의 법전이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현재의 자연과학계의 대학원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대학원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으로 진화를 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흔히 생각하는 이런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로 가는 이런 일방적인 경로가 아니라 뭐 정출연 연구원이나 기업 연구원의 길도 충분히 많이 있으며 그리고 연구가 아닌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저널리스트나 공무원 등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지만 꼭 교수가 아닌 이런 그 스텝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연구실에서 일하는 그런 걸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경로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교수급 연구자에 대해서 좀 예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수급 연구자는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영화의 감독 및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연구가 잘 돼가지고 노벨상에서 수상할 급이 업적이 나오면 노벨상을 타러 가는 것도 연구 책임자지만,
연구 부정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옥에 가는 것도 연구 책임자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 그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는 그런 교신 저자의 그 역할도 연구 책임자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현대의 과학 연구의 특성은 집단화이다. 즉 이전처럼 흔히 우리가 과학 위인들을 볼 때처럼 그 한두 명이 연구를 하는 여기 뭐 피에르 큐리와 그 마리 큐리의 사례가 나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사례 옛날이지만 그 요즘은 점점 논문당 저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처럼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 경우. 그리고 그 중력파 연구처럼 여기선 저자를 A부터 했는데 이게 C까지밖에 썼는데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연구에는 수십, 수백 명이 관련할 수 있습니다. 거대 연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5명에서 10명 이상이 저자가 하나의 연구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마치 음악산업이 솔로 아티스트 위주에서 뭐 집단 그룹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과학 연구도 이렇게 집단의 작업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수가 된 연구 책임자가 되면 대학원생, 포스트닥 등등을 모여서 연구 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결국은 연구 책임자가 된다. 그래서 한 이렇게 3명 정도 있는 연구실부터 한 15명 정도 있는 연구실, 이렇게 뭐 한 거의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하는 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실이 존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교수가 된다는 것은 관리자의 경험을 쌓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전까지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팀원을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선수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너는 그 훌륭한 선수니까 오늘부터 감독을 해. 이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좋은 과학자는 반드시 좋은 교양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즉, 연구 책임자는 또 학생을 기르는 멘토가 된다. 어떻게 보면 코칭 스텝이 경험이 없이 바로 감독에 발탁된 스타 선수가 반드시 최고의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그 연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보다 경험이 낮은 후배 과학자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런 대학원 출신들은 다양한 경로를 걷게 되고 어떻게 가능하면 이런 그 하나의 롤보다는 다양한 사람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학교가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젊은 과학자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로 관련한 사항도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직접 해본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이제 과학 집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 관련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케바케죠. 그리고 셀럽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셀럽이 아니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과학자를 쓴다고 떼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제 인쇄는 그 책 정가의 8%에 10%, 뭐 스타라고 해도 15%를 넘지 못하는데 초판은 뭐 이 정도를 찍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책이 팔렸을 때 우리가 걷는 소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분야를 만들어 이것만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다. 그리고 과학 관련을 한다고 역시 떼돈을 벌지 못합니다. 가연료는 김영란법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뭐 책을 집필하면 하는 좋은 점이 좀 더 많은 강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걸로 성공적으로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뭐 아직 그런 대중의 과학을 전달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업 과학자 때부터 연습을 잘 해야 된다. 가령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잘하는 것부터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많은 관심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만큼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의 숫자에 너무 초연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꾸시는 과학자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 자기 분야 과학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부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즉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못하는데 전혀 모르는 일반인에게 설명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좀 과학자는 어렵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는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과학자의 그것은, 과학자나 혹시 공학자는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지식을 자기가 먼저 아는 유일한 그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과학자 외에는 없다. 혹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쾌감을 주고, 이런 것은 다른 직업에서 쉽게 얻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다른 것을 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가 느끼는 이런 세상 비밀을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 다 공감을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공감을 할 수 있죠. 극히 많은 경우에는 너가 그렇게 걸 했다는데 도대체 뭘 한 거냐?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학 연구의 그런 첨단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인생을 걸고 맨날 밤늦게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령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친척을 만나가지고 너가 하는 일이 뭐니? 넌 왜 이렇게 바쁘니? 하면 이거를 납득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견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세상에 한 10명 아니면 100명 이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런 성격이 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다. 아니, 우리가 왜 오타쿠냐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학회의 경우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니까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코로나 사태 전에 이런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발표를 했죠. 거의 완전히 동일한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그런 거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구경을 하고 그랬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돈이 잘 안 되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마치 이것이 인생이 전부인 양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운 좋은 일부는 이걸 가지고 생업으로 살 수 있다. 대신 과학자는 서브컬처의 오타쿠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극소수를 제외하면 큰 돈이나 명예를 얻기는 힘든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쏟아부은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원한다면 좀 그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하는 동안은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 연구는 일종의 떡질이 한 종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 연구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취미 생활에 몰입하는 사람 중에서 탈떡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사정상 못하겠다 이러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과학이 재미가 없거나 사정상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과학자가 여러 가지 진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과학 지식으로 의외로 많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한국에서의 과학의 인식이나 과학의 열사가 짧은 대개의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국가에서 과학을 투자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고 과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과학을 해서 가령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과학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과연 그런 좋은 과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겠다고 큰 스윙만 한다고 반드시 홈런이 나오지 않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페인만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과학의 그런 본질을 잘 설명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수적인 가치를 너무 중시하면 과학이 재미 자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이유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일줄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 연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마치 덕업일치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는 꼭 과학 연구가 아닌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왕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좀 기왕이면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좀 그런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쓴에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얘기 잘 들으셨나요? 현실에서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저 어딘가에 들어있는 연구실에서 사는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활인이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신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일단 박사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양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그런 청소년들 앞으로 또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젊은 분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그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아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